안녕하세요. 골방 세미나의 박선배, 전백수. 초짜입니다. 해방전후사 인식의 마지막 편,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비죠. 예, 농지개혁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 농지개혁 부분. 저 정말 막 이 용어들도 너무 낯설고 그래서 어렵게 읽었습니다. 네, 우리 초짜님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커들인 것 같아요. 사실 좀 도표도 많이 나오고, 네. 읽기 좀 어렵죠. 네. 같은 문과라도 이게 네. 늘 경제는 늘 어려워요. 저는 막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숫자가 나오니까. 네. 농지개혁 분야와 결국 이제 요즘 또 가장 핫한 게 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얘기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 해방전후사 인식이 1권의 대단원의 막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책에 관련해서 좀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농지개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 실패했다는 얘기도 많고 그렇죠. 한번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초짜님은? 일단 남한에서만 보면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완전히? 완전히 실패했죠. 지금도 봐봐요. 참, 질질 끌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사실 이 봉건적 그 제도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혹시 농지에 투기한 거 없어요? 없어요. 박선배는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뭐 약간 초짜님과 의견을 결을 달리하는데 일테면 그 토지에 관련해서 봉건적 관계는 우리가 이제 도표에서 보듯이 뭐 나중에 지주의 계약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토지에 속박되었던 그 농민들이 토지에서 해체되면서 결국 그 도시로 이동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임노동자를 제공하면서 한국적 자본주의 발전을 강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봉건적 요소는 일정도 해결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진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 박사는 어때요? 뭐 농지개혁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뭐 농지개혁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러면 얼마나 뭐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느냐, 지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농지 아니면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토지 전체의 어떤 그 공적 개념과 관련된 문제, 그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지금 이제 LH 사태로 인해서 다시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농지개혁이 뭐 잘 됐냐 또 잘 안 됐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도 봐야 될 문제지만 현재적 관점에서도 볼 문제가 있는 거고, 당시에 있어서는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이 자본주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얼마나 한국 그 조선 농민들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걸 억눌러 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 지주제를 온전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딱 가둬뒀던 게 이제 해방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네. 뭐 아까 우리 잠깐 우리 서두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지만 해방전후사 인식 449에서부터 표를 보면 1을 보면 그 경지 면적의 변동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면적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표 3을 보면 미국 생산고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그 452쪽에 보면은 미국 수출국 표 9인데요. 보면은 10배씩 늘어요. 그러니까 7,000석 정도 수출하다가 1935년에는 9만 석이 된다든가 이렇게 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단위는 제가 더 맞출게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수탈이 얼마나 광범위했는가. 그래서 농민들의 이중고,
토지 자체의 이중고와 수탈의 과정이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농지 개혁에 관련한 열망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요 데이터는 제가 우리 편집할 때 따로 넣어놓도록 하고요. 결국은 사실 우리가 농지 개혁에서 보면 많이 실패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많은 저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북한에서 농지 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된 어떤 체제 속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북한의 그 농지 개혁 관련해서 초짜님 어떠셨어요? 내용들? 일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좋냐, 이 초짜님. 이 빨강을 어쩌냐.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자장용, 소장농 비율이 남한과는 많이 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격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일본 잔재를 약간 청산할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또 토지 방매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분배가 되었던 것 같죠. 지금 일단 기본적 슬로건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죠? 네. 그러면 무상으로 몰수를 했어. 그럼 무상몰수는 일단은 친일 지주들이 갖고 있는 건 무상으로 몰수했던 것 같은데, 살고 있는 지주들의 땅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 북한이요? 네. 무상으로 다 뺏었나요? 전부 뺏었죠. 그리고 다 나눠졌나요? 이제 무상 분배니까. 거의 나눠졌다고 책임을 나왔어요. 네. 네,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북한의 토지개혁은 일제와 그다음에 그다음 친일파 소유의 농지는 전부 몰수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선인 농지에서는 그 오정부를 초과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1정부는 1헥타르예요. 네. 3,000평. 네. 그러니까 오정부는 엄청난 땅이죠. 네. 15,000평이죠. 그러니까 15,000평까지 인정해주고 그 15,000평 넘는 거는 몰수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근데 오정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노동력으로 한 집에 보면은 보통 대가족 제도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마지 정도는 노동을 할 수 있으면 노동 가능한, 경작 가능한 인구가 호당 진짜 많으면 대여섯 명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식구가 자가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쳤다고 하면은, 사실 오정부 이상이면은 농사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는 그럼 내놔라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그게 생각들어요. 소유 형태로 보면 네. 규모별 농가 호수가 표 13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5정부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정부에서 5정부 이상은 사실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약간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무상물수 무상분배라 얘기하니까 다 뺏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그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막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 형태를 보면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소유 무상 분배하면 다 소유를 했던 건가요? 다 가졌나? 아니, 소유권은 또 없었죠. 사용권만 네, 사용권만 농사. 아니, 처음에는 소유권을 줬죠. 다만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제한을 하긴 했던 할 수 거예요. 예. 없게 만드는.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 추천해서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유권도 없고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남한 농지 개혁이 완전히 변질돼서 그랬지, 남한도 원래는 이게 처음에 원하는 다 이게 매매 처분할 수 없게 다 제한을 뒀었죠. 왜냐면 다시 또 모일 그걸 테니까. 해두면 다시 돈 있는 사람이 다시 사가지고 그쵸. 다시 대농으로 가고, 그럼 다시 소작제가 다시 발생하니까 그거를 막은 거지. 그걸 가지고 북한의 토지개혁이 사실상 농민들을 그 국가의 농으로 만들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굉장히 천박한 비난이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전후에 그 혁동농장화 되고 이러면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별도의 문제. 처음에는 그건 아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그런 오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토지개혁 자체는 어쩌면 상당한 이상형에 가깝게 시행되었어요. 그때 그쵸? 당시에는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 완벽하고, 나름대로 완벽했던 그 농지개혁 때문에 사실은 하기 싫었던 남한의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남한의 농민들이나 일부 농민들은 농지개혁의 혜택을 받았다면 사실 북한의 농지개혁에 영향에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자, 남한의 농지개혁은 어떤 거였을까요?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쵸. 그래서 유상과 무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차이는 소유권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유권을 갖는 것? 내 땅이었다는 네, 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남한도 세 가지로 나와요. 이게 네. 좀 이게 안들이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안들이. 설명이 안 되는데, 네. 그 왜, 이 텍스트가 조금 불친절해가지고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려워요. 예, 임협안이 있고 시협안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 전선의 안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임협이 뭐였어?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임협이 그 임시정치, 우파 쪽에 임시정치협의회, 예, 그리고 시협이라는 거는 백범 그쪽 계열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약간 이제 중도파적인 안 같은 거였고, 민주주의 민주전선은 이제 완전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 다음에 임협안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 다음에 시협안은 유상몰수, 무상분배.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군정에서 먼저 먼저에서, 네. 그 귀속 네. 농지를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정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오히려. 네. 그 다음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이승만도 또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조봉암, 이 공산주의자 출신인 조봉암까지 기용해서 적극적으로 농지개혁을 이승만은 또 하려고 했어요. 이거 난 의도 따로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조봉암은 굉장히 그 진취적인 안을 내놨던 거죠. 아마 유상몰수, 네. 무상분배안을 내놨던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국회에서 계속, 이 국회가 이제 한민당 그쵸. 지주 출신 한민당에서 계속 제동을 걸어서 이 누더기 농지개혁법이 49년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됐고, 이후에 그 농지대를 다 상환하고 농민이 이제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도 그걸 처분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상황. 근데 최근에는 이제 되게 농지 개혁 사업 실시하는 주체에서 농민이 배제된 사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 여기 보면은 그 지주와 소작의 관계가 굉장히 뭐 구두로 계약한다거나 이런 그런 공건적 요소들은 실제 상당 부분 농지개혁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았나요? 여기 나와 있기로는 그 거의 95.7%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전환이 됐다고 확인은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5년 분할 상한 방식, 그리고 유상 분배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키기도 했죠. 그 요 책 네. 뒤에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우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농지개혁의 여파로 인해서 그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사실 농민들이 네. 그 자기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봉기하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도 사실 있고. 그런 얘기 있어요. 있죠, 실제로. 있는데, 저는 그게 잘 동의가 사실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왜? 돈이 잘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49년 이게, 농지개혁법이, 통과된 게, 최종적으로 통과된 게 6월인가 그래요. 49년. 1년 전이죠, 딱. 1년 전이고, 실제로 이제 50년에 시행하려고 3월 달에 공포가 됐나? 그래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실현이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기대감 때문에 과연
농민들이 와 박수치고 환호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더더군다나 통계를 보면 몇 프로가 그 농지개혁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몇 프로가 됐어요? 지금 여기 이제 45년 말에 144만 아니면 147만 정부가 소작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이 몰수돼서 분배된 땅이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20%밖에 안 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나게 되니까 그 나오잖아요. 그 지주가 자기 소장농에게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딴 데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팔게 돼서 강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농지개혁 시점에 한 30만 정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그런 농지개혁 여파로 그런 그 얘기를 가격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농지개혁이 된 거는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전에 다 이제 말하자면 소작인들을 꼬셔가지고 지주들이 좋은 조건에 최대한 좋은 조건에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소작농들한테. 예를 들자면 좋은 땅일수록 그러니까 문전옥답 이런 거 있잖아. 좋은 땅일수록 그래서 소작인들을 꼬셔가지고 이거 좋은 땅인데 네가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에 이거 그냥 막 누구한테 같이 몰라 이러니까 욕심 나잖아. 솔직히 농사 지어본 사람은 저 땅에 내가 계속 농사 지었는데 엄청 소출이 좋아. 그러니까 욕심 나지. 그러니까 그거를 온갖 걸 다 짜내가지고 그걸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주는 훨씬 좋은 조건에 이 땅들을 처분하고 또 전후에도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농지개혁이 왜곡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지주제는 사라졌지만 그렇게 해서 지주제는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지주들이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농민들이 어떤 농민들은 그야말로 소 한두 마리 있는 것까지 다 팔아가면서 근데 소가 없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 땅 내 차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러면 뭐 소를 뭐 빌리든 밭가를 빌려야 되잖아요. 빌리든 뭘 하든 그러면서 다시 또 빚을 지는 과정이 또 이후에 생기나 부작용이 그런 것들이 워낙 농민들이 그 지주들로부터 수탈을 심하게 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진짜 90% 그러니까 내가 쌀을 10가마 생산해서 9가마를 지주를 갖다 줘야 되는 이 상황. 그러니까 한 가마를 가지고 식구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초급 목표로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그 궁핍한 최대한 이제 울거먹고 그 얘기 나오지만 그 운반비 무슨 뭐 이런 거 다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당시에 농민들의 꿈은 뭐야? 내 땅 단 몇 평이라도 내 땅을 갖고 그거 안 뺏기고 농사 지어서 내가 내 식구 밥 먹이는 게 최고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현하기 위한 거였지. 그래서 선홍적인 소유, 농지 소유 이게 다 로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임노동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지개혁한 거 아니고. 물론 맞죠. 네. 그래서 웃기는 게 그거 있잖아요. 김유정 작품 중에 만무방이라는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거를 유튜브에서 잠깐 내용이 나오죠. 나온다고. 만무방이라고 네. 김유정 문학촌 옆에 가면은 중국집 있어요. 만무방이라고 그 이름 지었는데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주인공이 해봤자. 응호라는 친구인데 이제 말하자면 셀프 자작극을 벌이는 거야. 응? 이제 탁 농사에서 아주 벼가 누렇게 익었어. 내일 모레 베야 되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야. 배보면 다 이제 가져가게 그치. 되니까. 내게 아닌 거야. 저걸 베는 순간 내게 아닌 거야. 논에 있을 때는 내가 농사 탁 지어서 흐뭇한데 이제 베면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자기가 배에서 어디다 숨겨놓고 도둑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작극을 벌여서 이 만무방이 원래 뜻이 막대 먹은 놈이라는 건데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야. 그냥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농지개혁을 해서 뭐 반란이 한국전쟁 때 뭐 봉기하지 않았다. 뭐 전혀 무리한 얘기라고 보지는 아니, 않지만 아까 우리 전 박사도 얘기했는데, 애가 지주가 이제 그래서 비싸던 땅을 샀잖아. 네. 내가 사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북한에 내려와가지고, 동무들, 무상몰수. 야, 내가 던지고, 내가 소화 팔아서 탔는데, 이 땅을 다시 몰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이, 그럼 당연히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내가 산 땅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거, 내 건데. 내 거 미치지. 네.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농지개혁이 의도한 게 아닐 거리 전 박사 얘기한 것처럼 무슨 이렇게 해서 농민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런 대주주의의 토지에 집중을 좀 흩어뜨리면서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건 사실이잖아. 예를 들어 뭐 필리핀이나 이렇게 농지개혁을 실패한 나라에서 지금도 그 대토지 소유자들이 갖게 되면서 자본주의 발전을 사실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주제는 해체가 됐어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해체됐는데 이게 이제 뭐 농지개혁의 결과 뭐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이후에 전후에 60년대 이후 그 산업화가 되면서 이때는 사실은 생산수단이 그냥 농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다음 챕터에서 그 적산 기업 같은 경우도 나오지만 그게 굉장히 생산성 떨어지고 오히려 뭐 연료가 없어서 가동도 못하고 뭐 오히려 생산성이 일제시대보다 강점기보다 더 떨어졌는데 뭐 대부분의 농업 종사하고 땅에서 소출이 되는 거고 그런 시대에서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어떤 그 농업이 주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비중이 점점 약화돼 간 거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온 거지. 농지개혁의 결과, 농지개혁이 돼서 거기서 인노동이 형성돼서 산업화가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그 토지는 결국 개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뿌리게 바뀐 거예요. 수천 년 내에. 그러니까 그 토지가 나의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열망들이 우리 워낙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동양 쪽에서는 이 토지에 대한 그 사적 소유관념이 오히려 그렇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중국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왕조 시대에는 그냥 관념적으로 왕의 소유잖아요. 국가의 소유야, 이 땅이라는 게. 조선시대 양반들은 지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주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농민들이 대대로 그 땅에서 경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누구 것도 아니야. 농민 것도 아니고 농민은 경작권이 있어. 나는 거기서 누가 나를 농사를 지어라 짓지 말라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대로 경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벼슬에 나가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걸 수조권이라 그래요. 원래는 국가에서 세금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옛날도 마찬가지야. 그 세금을 걷어서 현물을 받아서 그러면 그 벼슬 관직에 따라서 이걸 줘야 돼. 근데 현물이잖아. 그러니까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주고 거기서 세금을 네가 직접 걷어서 너 가져라. 이게 수조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조권만 원래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지주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후대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변천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근대적 소유 토지조사 사업 하면서 해서 이게 완전히 소유권을
그 부여해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얘기가 네. 경기전이라 그래서 벼슬 했을 때는 경기도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줬는데 이게 제 지나가다가 이것들을 세습하는 거야. 원래는 벼슬이 없으면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땅이 모자라니까 점점 밑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원래 조선의 기본 생각은 말씀대로 농민은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벼슬아치에게 주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후대에 가서 그런 게 약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특정한 세력들이 그 토지를 오히려 토지를 그렇게 귀족이 집단적으로 했던 거는 고려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고려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폐단이 생기는 게 이제 이게 점점 원래 국가에서 파악한 농지는 이만큼이야. 근데 개간을 하잖아요. 새로 또 개간하면 이만큼 땅인데 이만큼 땅이 더 늘었어. 그럼 이거는 국가에서 파악이 안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시급으로 주는 땅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작농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 뭐 권력이나 이런 게 이제 붕괴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뭐 농민들이 개간한 땅이나 이런 거 막 뺏는 거지. 그러면서 국가의 통제도 아니고 이런 땅이 생겨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문제가 늘 발생을 하는 거죠.